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부터 좀 들어가 볼까요?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요. 참 얘기하기 싫은데 이 윤석열의 경제 개념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윤석열의 경제 개념, 이 경제 철학을 이 문제 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윤석열에게 경제 철학이란 게 있기나 한가? 뭐 그런 생각을 참 많이 뭐 하시죠. 저도 사실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윤석열한테 과연 경제 철학이란 게 있기나 할까? 근데 그래도 한 나라의 일국의 대통령인데 전혀 없기야 할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근데 요즘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면은요, 야, 정말 생각이 없구나.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유시민 작가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윤석열은 학습 능력이 없다. 무식한 건 둘째 치고 학습 능력이 없다. 뭐, 사람에 따라서 배움의 기회가 없었다면 뭐 무식할 수도 있다. 근데 무식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무식한 거를 떠나서 이 학습 능력이 없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배우지도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사람들은 그냥 누가 툭 던져주는 그 아주 얄팍한 그런 속임수에 잘 넘어가서 정말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하게 되고 어처구니 없는 정책을 피게 되는데 그게 지금 윤석열의 이 실상이다. 뭐 이렇게 지적을 하시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요즘 참 그 말씀을 그 유시민 작가의 말씀을 절감합니다. 특히 오늘 들었던 이 윤석열의 경제론, 이 경제론이라고 불러도 되나? 진짜 이런 걸 보고 옛날 같으면 개똥철학, 개똥 논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말 그대로 틀튜버 경제라고밖에는 제가 말을 못 하겠어요. 정말 시정 잡배들도 이 정도 수준은 아닐 텐데 시정 잡배들도 이런 얘기를 듣고서 함부로 떠벌리진 않을 텐데 이 사람은 최소한의 부끄러움도 없나? 예, 참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요. 윤석열의 틀튜버 경제론입니다. 참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이 틀튜버라는 말을 굳이 쓰고 싶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틀튜버라는 말을 쓴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윤석열이 오늘 어딘가에서 했다는 그 경제론을 진짜 아주 캐캐 묵은 그 극우 노인네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참 아주 무식한 사람들이 뭐 공부를 조금이라도 한 사람이 절대 그렇게 얘기 못해요. 그러니까 전혀 공부도 안 하고 그냥 어디서 주워들은 얘기나 대충 리바이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뭐 유튜브니 이런 데 막 틀어놓고서는 막 개똥 철학을 읊어는 바로 그런 데서나 나올 법한 그런 주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윤석열이 오늘 뭐라고 그랬느냐면요. 무슨 주택 분야 무슨 그 국민들과의 대화 뭐 이런 자리였던 것 같아요. 이런 자리에 가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느냐. 세금을 물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비싼 물건이라고 해서 중과세, 세금을 세게 물리면 안 된다. 왜? 비싼 물건에 세금을 많이 물리게 되면 생산이 줄어든다. 그러면서 자기가 영국 갔다 온 얘기를 해요. 영국에 갔더니 72억짜리 이 벤틀리를 태워주더라. 벤틀리 회사가 영국 국왕, 찰스 국왕의 그 즉위를 기념하는 그런 의미에서 72억짜리 벤틀리 2대를 만들어서 바쳤는데 그거를 나보고 타라 그러더라. 그래서 타보니까 뭐 의리의리하지는 않은데 야 뭐 좀 그렇더라. 그러면서 자 이런 물건에 중과세를 매기면 어떻게 되느냐? 물건을 안 만든다. 물건을 안 만들면 뭐? 일자리가 줄어든다.
일자리가 줄어들어서 오히려 중산층과 서민이 힘들어진다. 이런 황당무계한 얘기를 해요. 아니 72억짜리 안 만들면은 뭐 다른 거 안 만들 건가? 못 만드나? 72억짜리 안 만들고 3천만 원짜리 소나타 만들면 안 되나? 72억짜리 이 한 대 만들 돈이면 소나타 200대를 만드는데 그게 더 낫지 않을까? 예, 상식적으로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윤석열은 너무 심취해 있는 거야. 자기 그 희한한 논리에. 그러면서 세금 깎아야 된다고. 그러면서 무슨 얘기까지 하냐? 종부세를 깎아야 된다. 종부세를 깎아야지 집을 많이 지을 거고, 집을 많이 지어야지 일자리가 생길 거고, 그래야지 주택 문제가 해결된다. 야, 참. 아니, 꼭 비싼 주택을 지어야지 되는 건가요? 종부세 매겨지는 그런 비싼 집을 지어야 돼요? 아니면 종부세 안 매겨지는 임대주택 지으면 안 되나? 오늘 그 자리에서 임대주택 얘기를 해놓고 72억짜리 종부세 웃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말이나 됩니까? 가당키나 해요? 예. 아마 윤석열은 지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것 같아. 공부를 할 생각은 안 하고 공부는 하기 싫으니까 유튜브만 잘딱 틀어보는 거야. 그 이번에 그 김진성인가 하는 그 범인 암살범, 그 암살범도 맨날 유튜브 들어본다며. 그래서 유튜브 그것만 보고 지가 온 세상을 다 아는 것처럼 그래서 사람이나 죽이러 다니고 그런 자들과 한치도 다르지가 않는 거죠. 딱 그런 데서 나오는 얘기를 대통령이란 자가 그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심지어 TV로 중계가 되는 상황에서 떠벌떠벌 했던 거예요. 와, 그 용기에 제가 감탄합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더니 그 대표적인 사람이 여기 있었던 것 같아요. 자, 하나하나 짚어볼게요.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윤석열은 귀가 참 팔랑팔랑하다고, 팔랑귀라고. 그래서 뭔가 좀 그럴싸한 얘기, 그럴싸한데 되게 간단하게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혹 하는 뭐가 있어요. 제가 이 윤석열이라는 사람, 그러니까 대검 중수부 중수이과장이던 윤석열이라는 사람 처음 만났어요. 그 검사들하고 기자들하고 같이 그 등산을 가는 그런 모임이 있었거든요. M3 산악회라고 있어요. 지금은 안 하는데 그때는 M3 산악회라고 있었거든요. 그 M3 산악회에 가면서 우연찮게 윤석열이랑 여러 차례 같이 이제 등산하게 된 거야 이제. 근데 그때도 보면은요. 내가 검사들이랑 얘기를 하니까 또 이 법률 이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법률 얘기를 해야지 뭔가 내가 취재를 꺼집어낼 거 아니야. 내가 검사들하고 왜 등산을 가냐고 취재하려고 가는 거지. 그죠? 그럼 그 얘기 하려면 법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 그 나도 법대 나왔다고. 나 석사고 지금은 박사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막 얘기를 꺼내. 근데 이 양반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허허허허 난 법률 잘 몰라. 검사님 아니신가요? 아이, 난 나쁜 놈이나 따라잡지 뭐. 아유, 법률은 몰라도 돼. 딥다 황당했거든요. 근데 그때도 보면은요, 뭔가 그럴싸한 얘기 하나 탁 던지면요, 혹해요, 그냥. 그때 제가 얘기했던 게 하나 있어요. 우연찮게 사리 얘기가 났어요. 얼마 전에 그 자승 스님, 그 사리 뭐 나오네 말았네 막 그런 얘기 한참 했잖아요. 자승 사리 얘기하면서, 그때는 자승이 아니라 다른 스님의 사리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렇게 했어요. 사리는 그게 사실 그게 별거 아니라고. 그러면서 그 사리는 원래 그 돌아가신 분의 유고를 말한다. 화장하고 남은 유고를 사리라고 인도어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다. 그러니까 별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혹했던 거야.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제법 여러 군데 하고 다녔던 모양이더라고. 여튼 뭐. 이 양반은 원래 키가 좀 팔랑팔랑해. 경제든 법률이든 국정이든 본인의 생각이 없어요. 철학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 남의 얘기를 듣게 되겠지. 어디 가서 얘기는 해야 되는데 대통령이라고 어디서 한마디 하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자리가 많이 있는데 말을 어떻게 할 거야? 그럼 어딘가에서 주워 들어야겠지. 보통의 경우 대통령쯤 되면은요, 교수님들을 모시고 와가지고, 뭐, 이른바 경제 과외 뭐 이런 걸 받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뭐, 유튜브를 보면서 과외를 받는 거지. 그런데 그 유튜브가 이게 폭넓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특정 세력이
그들만 보는 그런 내용이죠. 그런 컨텐츠죠. 게다가 그들이 하는 얘기는 정말 학문적인 근거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연구와 이런 고민이 축적된 내용이 아니라 당장 눈앞에 대중들을 현혹시키기 위한 사실상 억지 논리가 많아요. 그 억지 논리를 엄청난 진실인 양 떠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그 얘기 누가 한번 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동네방네 떠들고 다닙니다. 다 그런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워낙에 기가 팔랑귀인데다가 본인의 그 주관이 없으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사실 팔랑귀라는 얘기는 본인의 주대나 주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렇죠? 본인의 주관이라는 게 있어봐. 본인이 아는 지식이 있어봐. 누가 뭐라 그런다 휙 넘어가냐고. 경험도 없고 지식도 없고 공부도 안 하니까 누가 혹하는 얘기만 딱 들려주면 휙 넘어가는 겁니다. 철학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단순한데 그럴싸하게 들리면 다 오케이인 거야. 그러기에 파고드는 것이 이른바 틀튜버 논리인 거죠. 바탕이 되는 지식과 가치관은 없는데 이 틀튜버 논리라는 것이 매우 간단한데 매우 혹하게 들려요. 조금만 한 발짝만 더 들어가면 한꺼풀만 벗겨보면 택도 안 되는 거짓말인데 당장 아무 생각 없이 듣기에는 라고 들릴 수도 있거든. 마치 보이스 피싱 할 때 보이스 피싱 하는 그 세력들이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속이는 처음 들 때는 그럴싸하게 들리는데 다 거짓말이고 사기잖아요. 그거하고 한치 차이도 없어요. 경제정책의 보이스 피싱이라고 해도 과언 아닙니다. 대부분 이런 논리는요. 재벌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만든 허황되고 왜곡된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기 위한 선동이죠. 근데 이거를 아니 그렇게 생각이 없으면 좀 공무원들한테라도 좀 물어나 보지. 아유 참 답답시라봐라. 자, 이런 윤석열의 특징을 가장 잘 드러낸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윤석열이 지난 대선 기간 중에 페미니즘은 휴머니즘이다 라고 이렇게 탁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죠? 기가 막힌 얘기죠. 근데 저는 이 얘기를 윤석열이 딱 할 때 그 순간에 제가 아차 싶었습니다. 왜? 이 얘기는 제가 옛날에 한 얘기거든요. 윤석열한테 한 적이 있고요. 그래서 아차. 제발 그러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만 혹시 내가 이 사람한테 또 이상한 논리를 주입했나? 라는 걱정을 안 할 수가 없게 만드는 그런 대목이 있죠. 제가 그때 아찔했어요, 진짜. 자, 제가 이때 페미니즘이 휴머니즘이다라고 얘기한 거는요. 사실 페미니즘의 시작이 여성도 인간이다라는 데서 출발하는 겁니다. 남자만 인간이 아니고 여자도 인간이고 남자나 여자나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한 존재다. 인간의 존엄성. 여기서 페미니즘이 시작된 거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 존엄한 인간이 여성이든 남성이든 존엄한 인간이니까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누려야 될 인간으로서의 권리들 누려야 되고 그리고 사회에서 동등하게 활동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였거든요. 자, 보세요. 근데 여성도 인간이다. 이거 얼마나 휴머니티한 얘기인가요? 저는 이 얘기를 한 거였거든요. 자, 더군다나 제가 강조했던 부분은 노동운동과 페미니즘과의 관계였습니다. 자, 노동운동이 발전을 하면서 어느 순간에 이런 자각을 하게 됩니다. 여성 노동자는 노동계급 중에서도 더 열악한 지위에 있구나. 여성 노동자든 남성 노동자든 똑같이 공장에서 일을 하고 똑같이 노동력을 착취당하는데 집에 들어오면 여성들은 또 가사노동에 시달려야 하며 육아에도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자, 그리고 그렇게 고생하는데도 실제로 임금은 더 적게 받죠. 자, 이런 상황은
여성 노동자가 남성 노동자보다 더 열악한 상황에 있다라는 걸 반증하는 겁니다. 이게 과연 옳으냐? 노동운동은 바로 이 여성 노동자들의 이 동등한 권리를 보장해주고 여성의 노동도 핍박받지 않아야 한다라는 데서 이 여성운동과 노동운동이 결합을 하게 되죠. 여기서 사회주의적 노동운동, 사회주의적 페미니즘, 노동운동과 페미니즘 이런 게 형성이 된 겁니다. 자, 보세요. 참 인간적이고 인간의 본질에 이게 참 휴머니티한 얘기 아니에요, 진짜? 예. 저는 그 얘기를 한 거였거든요. 근데 이 양반은 뭐 요것만 딱 된 거야. 듣기 그럴싸하잖아. 그러니까 요것만 딱 된 거야. 왜 이 얘기가 나왔는지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지. 자, 인간의 가장 낮은 곳에 여성이 있더라. 그러니까 여성의 인권이 보장돼야지 진짜 모든 인간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다라는 데서 시작을 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여성운동이 이 평등을 더 강조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진짜 인간의 본질 또는 인간 인권을 위한 그런 운동이다라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휴머니즘이란 뜻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그 배경은 싹 무시하고 요것만 달랑 가져가서 딱 얘기하는데 우와 놀래버렸어요, 진짜. 야, 이게 똑같은 얘기인데 누가 어떤 사고방식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될 수 있구나. 이거 완전히 페미니즘과 휴머니즘을 모두 왜곡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가 차죠. 네. 그러면서 제가 사실 그때 하고 싶었던 얘기 뭐냐면은 갈등을 일으키는 갈등적 페미니즘은 사실 진짜 페미니즘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잖아요. 그죠? 예. 근데, 자, 제가 이 얘기를 굳이 옛날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의 사고방식이 그렇더라. 누군가로부터 무슨 얘기를 들었을 때 그것이 그 말이 나오게 된 배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역사적 연원이나 어떤 사고의 흐름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 않고 싹 잘라내고 한마디 말 한마디만 쏙 뽑아가는 거죠. 근데 페미니즘까지는 그래. 뭐 그렇다 쳐. 페미니즘은 휴머니즘이다. 딱히 잘못됐다거나 엄청 황당한 얘기는 아니잖아요. 막 그렇게 됐어. 그런데 이게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 경제에까지 미치게 되면은 사태는 엄청나게 황당해진다는 거죠. 윤석열도 책을 썼더라고요. 예, 윤석열 노믹스라고. 그런데 이 책대로만 했어도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을 것 같은데 아마 책을 안 읽어봤나? 아니면 그냥 누군가 대신 써줬나? 자, 참 지금 보면서 이 윤석열의 이 경제 정책들을 보면은 황당하기 그지 없습니다. 오늘 그 윤석열이 어딘가에 가가지고 뭐 국민의 주택이라든지 임대주택 이런 얘기, 주택 문제 얘기를 하면서 했다는 그 말도 기가 찰 수밖에 없었어요. 결론은 뭐였느냐면 종부세를 많이 물리면은 주택 공급이 안 되고 주택 공급이 안 되면 일자리가 줄어들고 결국에 중산층과 서민들이 더 좀 더 힘들게 된다. 뭐 이런 논리였거든요. 근데 이런 논리는 전형적으로 재벌들이 떠드는 거짓 선동이면서 왜곡입니다. 노동조합과 노동자에 대한 혐오가 가득 담겨 있고요. 그 와중에서 재벌들이 세금을 적게 나겠다. 재벌 감세를 유도하려는 그런 목적이 가득 들어있는 한마디로 뻔한 속임수입니다. 이런 걸 보고 선동이라고 그러죠. 재벌들의 선동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거를 참 정책이랍시고 참 윤석열의 경제가 딱 지금 이 모양 이 꼬라지인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윤석열이 한 참 황당한 얘기가 72억짜리 벤틀리 얘기였어요. 야, 저는 그 얘기를 듣는데 우와, 야, 저거를 저렇게 할 수 있단 말인가? 저 말을 저렇게 할 수 참 허탈하고 어처구니가 없고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너무나도 기가 막혀서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해봤어요.
자, 오늘 윤석열이 한 얘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잘못 나갔네요. 우리가 어떤 물건에 대해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보유한다는 그 자체만 가지고 뭐 보유세라든지 또는 뭐 거래세라든지 양도세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중과를 하게 되면요 전체적으로 그 산업이 발전을 안 합니다. 제가 그 영국에 국빈 방문 갔을 때 한 대에 뭐 한 72억짜리 벤틀리 차를 한번 타봤어요. 두 대를 144억을 들여서 국왕에게 이제 국왕 취임을 기념해서 그걸 이제 제작을 했다고 그래서 그럼 우리는 고가의 차량 과세 중과세 해야지. 아니 있는 사람들한테 더 세금을 뜯어내야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그게 사실은 중산층과 서민을 죽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고급의 벤틀리 승용차를 만드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요. 직장을 갖게 되고 또 거기에 협력업체들이 작은 중소기업까지 전부 뛰어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기 때문에 만약에 보유 자체에다가 비싼 물건을 가지고 있어, 좋은 집을 가지고 있어, 거기에 과세를 많이 한다 이러면은 그러면 그런 집을 안 만들죠. 근데 그 집을 만드는 과정에서 많은 중산층과 서민들이 일자리를 얻게 되고 후생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다만 이제 뭐 미국 같은 경우에 가장 기초 단체에서 고가 주택에 대해서 그 지방세, 보유세를 좀 많이 부과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요 집이 크니까 그 시에서 이제 치안 수요도 더 많아지고요. 또 도로도 좀 넓어야 되고 그리고 좋은 집일수록 또 주변 관리를 잘 해줘야 되기 때문에 평수가 큰 아파트에 대해서 관리비를 많이 받는 개념으로 하는 것이지 보유 자체를 가지고 과세를 해버리고 있는 사람한테 더 뜯어내야 된다는 식으로 하게 되면 사실 돈이 있는 사람한테는 뭐 좀 부담은 되지만 그게 뭐 이렇게 절체절명한 건 아닌데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일자리의 손실을 보고 또 많은 부가가치를 생산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유세를 막 때리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떤 소유권을 부정하는 것이고 이것이 어떤 그 시장 경제에 아주 그 해롭고 우리 경제 발전에 또 많은 국민들의 그 소득 창출에 그 정말 좋지 않은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서민과 중산층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는 점을 그리고 아까 이 우리 건축과 이 재정비 규제에 관한 부분은 그거는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을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어떻게 도와줄지만 생각을 하고 규제는 하여튼 막 안전진단부터 다 면제시키고 다 걷어내도록. 네. 어떤 분, 남자분 한 분은 졸고 계시죠? 얼마나 황당하면 저런 모습을 보일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자, 들어보시니 어떠십니까? 본인은 엄청 자신감과 열정에 차서 떠들고 있는데 말 그대로 개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세금을 깎아주면은 아니 비싼 물건에 세금을 깎아주면은 세금을 많이 붙이면은 생산을 못하고 생산을 못하면 일자리가 준다 뭐 이렇게 황당한 논리를 합니까? 아니 비싼 물건에 세금을 많이 붙여야지 그래야지 생산이 늘어요. 오히려 그거는 정말 비싼 물건에 세금을 많이 붙이면요 비싼 물건 대신에 싼 물건을 만들게 되겠죠. 그럼 싼 물건을 많이 만들면은 비싼 물건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경제 효과가 큽니다. 그죠? 비싼 물건은 많이 만들 수 없어요. 왜? 살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윤석열 지금 72억짜리 벤틀리 얘기했는데 72억짜리 벤틀리 대한민국에서 사들일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뭐 이재용 정도나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죠? 그런데 72억짜리 벤틀리는
그래서 1년에 몇 대 만들지를 못해요. 사겠다는 사람이 없으니. 뭐 윤석열이 대량 생산하면 가격 떨어진다 그러는데 대량 생산 해보세요. 그렇다고 해서 72억짜리가 7억 2천만 원이 되는지 아니 7,200만 원이 되는지 어림도 없어요. 예. 자, 비싼 물건은 많이 생산하면 또 더 안 팔려요. 그죠? 희소해야지 또 잘 팔리는 거 아니야 원래. 그러니까 되게 앞뒤 전혀 뭐 생각도 없고 개념도 없고 참 어떻게 저런 사고방식으로 지금까지 나 국정을 운영해 왔는지 솔직히 많이 걱정스럽습니다. 자, 윤석열이 저런 얘기하는 거 솔직히 뭐 들을 가치도 없지만 분석할 가치도 없지만은요. 자, 그래도 참 말이라고 떠버렸으니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반박이란 걸 제가 한번 해볼게요. 참 내가 이런 거 반박하려고 참 지금까지 공부했나 그 비싼 돈 주고 공부했나 싶은 자괴감까지 듭니다만 한번 보시죠. 자, 여러분 벤틀리 얘기가 나왔으니까 벤틀리 보여드릴게요. 자, 하나는 벤틀리. 자, 눈 큰 요놈이 벤틀리고요. 자, 눈이 옆으로 쭉 찢어져 있는 요거, 예, 얇고 길게 찢어져 있는 요놈이 예, 신형 소나타입니다. 신형 소나타 이게 그럴싸하죠. 신형 소나타고요. 이게 벤틀리입니다. 자, 벤틀리 72억. 이거 얼마? 예, 제가 알기로는 한 3,600~700만 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벤틀리와 소나타 한번 비교부터 한번 해보죠. 자, 벤틀리는 72억입니다. 한 대 가격이. 소나타는 3,600만 원 정도. 자, 벤틀리는 한 대, 소나타는 200대를 만들 수 있어요. 72억이면 소나타 200대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벤틀리 한 대를 만드는데 필요한 노동력은 얼마냐? 예, 숙련된 노동자 서너 명이 만듭니다. 보통 이런 차 같은 경우에는 수제로 만들어요. 그래서 노동자 한 팀이죠. 서너 명 정도의 팀이 만듭니다. 조립을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이렇게 탁 올려놓습니다. 자, 반면 소나타 200대를 만들려면요. 아무리 적어도요. 노동력이 30~40명 정도는 필요합니다. 자, 보세요. 그럼 벤틀리 한 대 만드는 게 경제 효과가 크겠습니까? 아니면 소나타 200대를 만드는 게 경제 효과가 크겠습니까? 벤틀리는 기껏 해봤자 한 명이 구입하겠죠. 이거는 200명이 구입하게 될 겁니다. 어느 쪽이 더 서민들의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게 될까요? 자, 벤틀리 한 대를 72억에 팔게 되면요. 누가 제일 유로운 줄 아세요? 예, 사실 기업주가 제일 이익입니다. 72억짜리 이 벤틀리 이거 이익률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세요? 예, 이렇게 고가의 차량 같은 경우는 이익률이 공개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업계에서 암암리에 통과가 돌고 있는 그 이익률은요, 약 30%에서 최대 50%까지라고 합니다. 즉, 한 1억 정도이거나, 한 2, 3억 정도이거나, 많은 경우 30, 5, 6억 정도가 이윤이 된다는 거죠.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십니다. 솔직히 말해서 벤틀리가 아무리 비싸봤자 사실 2, 3억 정도면 충분히 살 수 있는 차다. 근데 이걸 비싸게 만들었다? 그거 뭐 재료값이 얼마나 들어가겠냐? 아무리 비싼 게 처발해도 이거 기껏 해봤자 10억이면 떡을 치고 남는다. 근데 72억에 팔았다? 그거는 실제로는 이익이 60억 이상 났다는 얘기다. 뭐 그런 말씀도 하세요. 비싼 차일수록 이윤 구조가 커. 결국에 비싼 물건 하나를 팔면은 기업주의 이익이 최대치가 되는 겁니다. 일단 당장 인건비가 적고 재료비도 적게 들 거 아니야. 그죠? 자, 그런데 가격은 비싸다. 그럼 누가 제일 이익이야? 기업주가 제일 이익이죠. 자, 반면에 소나타는 봅시다. 소나타 같은 경우 판매했을 때 대당 이익이 어느 정도 나오느냐? 네, 대당 이익이 적게는 600만 원, 많게는 한 7, 800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뭐 중간에 뭐 이렇게 마케팅비 빼고 나면 또 얼마 안 된다고는 하죠. 뭐 여튼
이렇게 되면은 이 기업주의 역시 이익을 많이 보겠으나 상당한 이익은 노동자한테 분배가 되는 겁니다. 아마도 똑같이 총 가격은 72억이겠으나 소나타 200대를 만들 경우에 노동자들한테 돌아가는 돌아가는 그 인건비는요, 약 7억에서 10억 정도입니다. 비교가 안 되는 거죠. 7억에서 10억, 많은 경우에는 15억까지도 올라갈 수 있겠네요. 자, 그 정도가 되는 겁니다. 즉, 노동자한테 분배가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연관돼 있는 기업들도 훨씬 많죠. 벤틀리 한 대 만들어 봐요. 이 밑에 있는 하청업체들, 협력업체들, 기껏해야 엔진 하나, 타이어 4짝, 핸들 하나 이렇게 보낼 거 아니야. 하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엔진 200개, 타이어 800개, 유리창 800개 이렇게 보낼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은 협력업체고 노동자가 어느 쪽이 더 이익이야? 이쪽이 훨씬 경제 효과가 큽니다. 자, 또 있어요. 여기는 노동자가 서너 명이죠. 보통 기업이 있으면요, 그 기업 주변에 그 기업을 상대로 하는 자영업자들에게 막 모여듭니다. 현대자동차 열고 있는 울산에 가보세요. 현대자동차 바라보고 그 많은 그 각종 자영업자들이라든지 장사하시는 분들 막 모여들잖아요. 자, 그런데 노동자가 서너 명밖에 안 된다. 장사하시는 분들 모여들까요? 노동자가 3, 40명 된다. 장사하는 분 모여들까요? 안 모여들까요? 예. 게임 여기서 끝난 거 아닌가요? 자, 그러니까 왜 이 비싼 물건에 세금을 많이 붙이느냐? 비싼 물건 하나 만드는 것보다 싼 물건 많이 만드는 게 경제 효과가 훨씬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의 이 경제라는 것이 이게 제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한정 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경제가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하느냐, 이게 경제란 말이에요. 원래 경제란 말이 이코노미아에서 시작하는데, 이코노미아가 뭐냐면 실은 먹고 산다라는 걸 의미해요. 어딘가에 보니까 이코노미아가 원래는 집안 살림을 산다, 뭐 이런 것을 말한대요. 집안을 운영한다, 집안을 관리한다, 그러니까 살림살이를 한다, 이런 의미라고 합니다. 뭐 그리스어라고 하는데요. 자, 어쨌거나 기본의 시작은 여기서는 먹고 사는 것을 이코노미아라고 합니다. 근데 결국에 먹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원은,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써서 가장 많은 사람한테 이익이 가게끔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소위 말하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인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비싼 물건 하나를 만드는 것보다 싼 물건 여러 개 만드는 것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게끔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만들지 말고 이걸 만들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만들지 말라는 뜻에서 여기에 세금을 세게 때리는 거예요. 세금을 세게 때려야 더 안 만들 거 아니야. 그죠? 그래야지 진짜 시민들이 쓸 수 있는, 정말 일반 국민 가게에서 쓸 수 있는 이런 물건을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조선시대에 보면은 임금이 가끔씩 사대부들한테 사치하지 말라고 사치 금지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반찬을 몇 가지 이상 하지 말라 그러고, 옷을 너무 비싼 옷 입지 말라 그러고, 장식 화려하게 하지 말라 그러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영조 때 보면은요, 가채 금지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채 혹시 뭔지 아세요? 예. 이 여자들, 옛날 그 조선시대 여성들이 머리에 쓰는 이거 있죠. 이렇게 가발 같은 거 이렇게 둥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가채라 그러거든요. 근데 이 가채가 사실은 그 사람 머리카락으로 만든대요. 근데 사람 머리카락으로 이게 가채를 만들면은 그 머리카락 어디서 가져오는데? 내 머리카락으로 그게 가능할까? 아니죠. 주로 다른 사람의 머리카락을 쓰겠죠. 그래서 뭐 그 가난한 집 여인들이 이제 머리카락을 잘라서 가채 만드는데 원료를 공급하기도 하고, 심한 경우는 뭐 죽은 사람 머리카락을 잘라서 뭐 가기도 하고 막 그랬대요. 자, 어쨌거나 그렇게 가져가니까 비쌀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가채가 집 몇 채 값이 나가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뭐 그리고 가채만 붙겠어. 이 가채에 여러 가지 뭐 장신구 같은 게 붙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사치가 심한 거야.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영조가 가채 금지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쪽진머리를 하라고 이렇게 강제로 이렇게 제한을 딱 걸어버리죠.
왜 그러냐? 사대부들이 비싼 거, 가채 이런 거 막 쓰고 다니면은 일반 백성들도 쓰고 다니려고 그럴 거고, 그렇게 되면은 진짜 농사를 지어야 될 사람들이 야, 농사보다 가채 만드는 게 돈 된대. 그래? 그러면 우리 농사 때리치고 그거 만들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게 되면 식량이 부족해지겠죠. 그래서 못하게 한 거예요. 비싼 물건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이게 이익이 많이 생기긴 해. 많이 생기지만 여기에 집중할 경우 진짜 중요한 국민 경제가 망가지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막은 겁니다. 그래서 사치를 금지시킨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중과세를 때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중과세를 때리면은 두 군데가 힘들지. 첫 번째, 재벌들은 이렇게 비싼 물건 하나 만드는 게 훨씬 이익인데 이걸 못 만드니까 깝깝해 죽겠어. 아, 이거 싼 거 몇 개 만들어봤자, 몇백 개 만들어봤자 내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얼마 안 되는데, 이거 하면 진짜 돈 많이 버는데,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지? 그럼 어떻게 된다? 야, 여기에 세금 좀 까줘. 하지 마. 가채 금지령 풀어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죠? 예. 네. 그러면서 그러는 거지. 아유, 주상전하, 상감마마, 임금님, 가채 금지령을 풀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가채를 만드는데 노동자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못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먹고 살 수가 있고요. 또 가난한 여자들 머리카락이라도 잘라서 애들 밥을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가채를 못 만들면은 어디서 먹고 산단 말입니까? 그러니 임금님 풀어주세요. 이거야 지금. 진짜. 조선시대 영조는 참 그래도 훌륭한 임금이었죠. 예. 자, 이런 겁니다. 제가 이렇게 열심히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렇게 길게 설명할 것도 없습니다. 너무나도 뻔한 얘기 아닌가요? 기껏해서 가진 자들 세금 깎아주면은 서민들이 더 잘 먹고 살 수 있다? 도대체 누가 그러대? 사치품을 만들어야지, 비싼 사치품에 세금을 깎아줘야지 생산이 늘어난다고,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LA 진짜 진짜 무식하기는 진짜. 아니,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자, 여러분, 윤석열 같은 사람이 혹시 여기 또 방송 보시진 않겠지만 혹시라도 검사들이 보고 윤석열한테 보고를 하라고 제가 한마디는 더 할게요. 자, 한 끼 식사 20만 원, 30만 원, 몇백만 원 하는 데가 있습니다. 옛날에 윤석열이 어디 갔다는 강남의 어느 집 같은 경우에는 한 끼 식사가 몇십만 원 한대. 자, 좋아. 그거 아무나 먹을 수 있나요? 못 먹습니다. 몇십만 원이면요, 제가 오늘 저녁 때 먹은 이 순대국밥 40그릇이야, 40그릇. 자, 비싼 한정식 40만 원짜리 하나를 먹는 게 경제 효과가 많겠습니까? 아니면 국밥 40그릇을 파는 것이 경제 효과가 많겠습니까? 어느 쪽이 서민을 위한 경제가 되겠습니까? 뻔한 거 아닌가요? 자, 윤석열은 벤틀리 어쩌고 하면서 결국 무슨 얘기했냐면 종부세 깎아줘야 된다. 사실 논리도 되게 황당해. 갑자기 벤틀리에 세금 붙는 이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종부세로 확 넘어가. 그러면서 보유를 많이 한다고 해서, 비싼 걸 보유했다고 해서 세금 때리면 안 된대. 왜? 비싼 걸 보유하지 못하도록 세금을 때리는 이유가 뭐다? 사치를 못하게 하고, 사치를 못하게 해야지 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원이라는 것은 대부분 노동력을 말합니다. 노동력이 비싼 물건, 사치스러운 물건을 만드는 데 집중을 하게 되면 진짜 서민들이 필요한 물건을 안 만들죠. 진짜 서민들이 필요한 물건을 안 만들면 어떻게 돼? 서민들이 필요한 물건은 값이 올라가요. 그죠? 그래서 그걸 막으려고, 야, 비싼 물건 만들 시간에 온 국민이, 서민들이 고르게 쓸 수 있는 그런 실용적인 물건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종부세 붙는 비싼 아파트, 그걸 왜 거기에다가 세금을 붙이느냐? 그렇게 비싼 아파트 많이 생기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비싼 아파트에는 서민들이 못 들어간다고. 부자들이나 들어가지.
그러면은 서민들이 많이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서민 주거용 안전한 그런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만드는 주택을 종부세가 붙을 이유가 없는 거야. 근데 임대주택 얘기하면서 종부세 깎아줘야 된다고? 게다가 지금 우리나라 지금 재정 적자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나라 전체가 예산을 줄여가지고 내핍 경영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자꾸 세금이 부족하대. 왜 그렇겠어? 세금을 자꾸 깎아주니까, 그러니까 자꾸 세금이 국가 예산이 더 부족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또 깎아주겠다고? 그러면서 세금을 깎아줘야지 서민들 생활이 나아진다고? 어디서 그런 개소리를? 사실 이런 개소리는 약 10여 년 전에, 15년 전쯤에, 전경련에서 한참 많이 퍼뜨린 논리입니다. 전경련에서 기자들 붙잡아가지고 맨날 밥 먹으면서 그 얘기를 했어. 한참 떠들어 댕겼어. 벌써 한 5, 6년 전쯤일 겁니다. 제가 기자 생활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한 5, 6년 정도 지났을 때 한참 떠들렸던, 그러니까 2005년 이 무렵에 한참 번성했던 논리예요. 그러면서 당시 노무현 정부 경제정책을 비난하려고,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노무현 정부 정책을 비난하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퍼뜨리고 다녔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반박이 나오죠. 당장 나오지. 비싼 물건 하나 만드는 것보다 서민들이 쓸 수 있는 중저가 물건을 많이 만드는 것이 실제로 경제 효과가 크다. 몇십만 원, 몇백만 원짜리 거창한 한 끼 식사를 먹는 것보다 정말 서민들이 먹을 수 있는 몇천 원짜리 음식을 만들어서 파는 것이 훨씬 경제 파급 효과가 크다. 그거는 당연한 거 아니냐. 자, 그 뒤로 쑥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틀튜버들 사이에서는 이런 희한 야리꾸리한 논리가 계속 번지고 있는 거지. 근거도 없는. 이미 십몇 년 전에 작살난 논리를 계속 우려먹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이야기가 마침내 윤석열의 입에서도 나왔습니다. 그러니 제가 틀튜버라고 안 하겠어요? 정말 가슴을 치고 통탄할 얘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죠. 답답합니다. 그리고 겨우 뭐 벤틀리 얘기하고 하면서 하는 얘기가 결론이 뭐 종부세 깎아줘야 된다고? 참. 그러니까 윤석열 지가 종부세가 걸렸거든. 아크로비스타가 꽤 비싼 집이에요. 그게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공시지가가 지금 20억이 넘을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실거래가는 진짜 더 비싼 거지. 그러니까 종부세가 당연히 붙겠죠. 그러니까 지가 이 세금 깎으려고 한 거나 다름없는 겁니다. 모르겠다. 한동훈도 뭐 거기 그 동네 타워 팰리스 한다 그랬나? 아니면 타워 팰리스는 전세고 서초동 어디 아파트 있다 그랬나? 그것도 그 가격이 한 십몇 억, 20억 정도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 종부세 깎아주려고, 그러니까 지들끼리 잘 먹고 잘 살려고 지금 저런 이렇게 황당한 논리를 하는 겁니다. 오늘 아까 방송에서는, 영상에서는 빠졌는데요. 윤석열이 그런 얘기도 해요. 이 비싼 집 살려고 해서 산 거 아니에요. 원래 살고 있던 곳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집값이 올라서 그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참. 참. 또 말을 못 하겠습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25분입니다. 참 종부세 깎아주는 바람에 지금 나라 경제가 엉망진창인데 참 고개가 잘래 흔들어지네요.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